안녕하세요. 기업금융 2의 2 12주째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주째부터,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15장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15장의 이제 내용은 자본 조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그 장사를 하려면 필요한 게 노동과 자본이 필요한데, 그중 이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이제 자본을 외부에서 조달할 때 우리는 크게 보면 돈을 빌려오는 부채로 조달하는 방식과 돈을 투자받는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번 챕터에서는 주로 부채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접어두고 자기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거라 그랬어요. 즉 기업이 주식 또는 자기 자본으로 어떻게 그 자금 조달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배울 것이고, 일단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일단 그 기업이 자기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그 기업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인지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인지, 그게 일단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장이 되어 있다면 주식을 거래소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거래소에 가서 주식을 팔면 대중들에게 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래소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거래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즉 거래소라는 곳은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인데, 그 시장을 활용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비상장 기업이 자기 자본으로 자금 조달하는 방식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식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시장에 가야지 내가 모르는 처음 보는 손님한테 주식을 뭔가를 팔 수가 있겠죠. 근데 시장이 없으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뭘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럼 뭐 주변에 동업자를 구하든가, 뭐 엄마 돈을 엄마한테 투자 좀 해달라고 조르던가, 아니면 벤처 캐피탈을 활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벤처 캐피탈은 뭐 벤처 캐피탈 회사도 있고, 뭐 개인 투자자가 벤처 캐피탈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리고 그 사모펀드도 벤처 캐피탈의 역할을 하고, 최근에는 CVC라고 그 콜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이 그 역할을 아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상장 기업이 스테이지 파이낸싱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죠.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 그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기다려주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 단계를 넘기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그 시드 단계, 뭐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뭐 이런 단계들이 있다, 이런 거를 배웠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성장을 해서 이제 그 모든 고비를 다 넘겼어요. 시리즈 C까지 끝내고 드디어 상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상장할 때 주식을 이제 어떻게 대중들에게 파는지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게 기업을 이제 비상장 회사가 상장 회사로 되는 그 과정, 그거를 우리는 IPO라고 부른다 그랬죠. 기업의 최초 공개, 뭐 기업 공개라고 보통 부릅니다. 공개라고 하는 이유는 기업이 드디어 대중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는 대중들이 모르는 회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거래소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그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공개라고 부르고, 올라올 거면 올라와, 내려갈 거면 내려가고.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얘가 또 1시간 내내 괴롭힐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했죠? 자, 그래서 기업이 그렇게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주식을 대중들에게 드디어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대중들에게 팔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일을 기업이 전에는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행을 맡긴다 그랬어요. 대행을 맡길 때 그 일을 대행해주는 기관을 인수기관이라고 부르는데, 대체로 투자은행들이 주 업무로 그 일을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은행들이 주식을 기업으로부터 받아와서 그 기업으로부터 받아온 주식을 대중들에게 이제 판매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모가 진행된다고 했죠. 그때 우리가 주식 판매 방식을 3가지 정도 배웠는데, 총액 인수 방식, 모집 주선 방식, 그리고 더치 옥션 방식, 이렇게 3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총액 인수 방식은 이제 그 방식들의 차이점은, 그 IPO가 실패했을 때 그 재무적 책임을 누가 다 떠안느냐. IPO가 실패했다는 건 주식이 다 안 팔렸을 때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주식이 다 팔리지 않았을 때
그 똥값이 된 주식, 그 남은 주식을 누가 다 처리할 거냐? 그거를 인수기관, 투자은행의 책임으로 돌리면 총액 인수 방식, 그리고 그 원래 주식을 발행했던 발행 기업의 책임으로 다시 되돌려주면 그게 모집 주선 방식. 그리고 그런 일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는 그 방식을 더치 옥션 방식이라고 했어요. 원천 봉쇄라는 게 뭐였냐? 주식이 왜 다 안 팔린다? 주식이 안 팔리는 이유는 가격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공모 가격을 너무 비싸게 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은 비싸서 못 사겠어. 안 살래. 그래서 아무도 안 사버려서 주식이 안 팔리고 남아 돌게 되는 거죠. 즉 시장의 수요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너무 가격을 높게 잡아버렸기 때문에 주식이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더치 옥션 방식은 그거를 이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 목소리 너무 큰가요? 아니겠죠? 그 지난번에 한번 그 몇 주째 강의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마이크 볼륨을 너무 크게 올려놓고 했더니 잡음이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 볼륨을 또 낮춰서 수업을 하면 또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고, 그래서 그걸 적당히 중간쯤으로 맞추는 게 좀 어려운데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또 딴소리 했네요. 그래서 더치 옥션 방식은 투자자들에게 입찰을 받는 방식이라 그랬어요. 공모에 실패하는 이유가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 주식을 얼마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공모에 실패하는 거라고 그랬죠. 쟤네들이 우리 주식을 얼마에 사고 싶은지 알면 그 가격에 팔면 돼요. 얼마에 사고 싶은지를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격을 정해야 되니까 그 가격을 잘못 정해서 공모에 실패한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입찰을 받아보자 라는 방식이 더치 옥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슈 옵션과 그 락업 어그리먼트 배웠죠. 그린슈 옵션이라는 건 인수기관이 갖는 옵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투자은행이 주식을 팔아봤더니 너무 잘 팔려요. 좀 더 팔아도 될 것 같아요.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주식을 하나라도 더 팔면 한 주 팔 때마다 스프레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득이라 그랬죠. 주식을 다 팔고 나서 더 팔고 싶을 때 발행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더 15% 떼어와서 파는 거를 그린슈 옵션이라고 부른다 그랬고, 락업 어그리먼트는 그 발행 기업의 내부자들, 내부 주주들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대체로는 6개월인데 그 6개월 동안은 공모 직후부터 6개월 동안은 팔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매도 금지 조항, 락업 어그리먼트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IPO 언더 프라이싱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 IPO 언더 프라이싱은 대단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IPO를 설명할 때 이제 아주 가장 중요하게 그 IPO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더 프라이싱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IPO 언더 프라이싱이라는 건 뭐냐면, IPO는 뭔지 알죠? 주식이 이제 최초로 상장되어서 대중들에게 팔리는 거, 지난 시간에 신나게 설명했던 거, 그게 IPO고요. 기업들이 IPO를 할 때 대체로 이 언더프라이싱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언더프라이싱이라는 건 반드시 발생해야 되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언더프라이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언더프라이싱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 지난 80년 정도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게 대체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꼭 발생해야 된다는 법칙이 있어서 발생하는 건 꼭 발생해야 된다는 법칙이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런 게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IPO 저평가라고 불러요. 그러면 IPO 저평가, 영어로는 IPO 언더프라이싱은 어떤 현상을 의미하느냐? IPO 할 때 공모 가격을 책정하죠. 공모가. WWF를 기준으로 하면 $17가 공모가였어요. 슬라이드를 앞으로 돌려보면 묘석 광고에 1150만 주의 주식을 팔 건데 한 주당 $17에 판다라고 써있죠. 이 가격이 공모가예요. 대중들에게 $17에 파는 거예요. 언더프라이싱이라는 현상은 뭐냐면, 저 $17라고 정해놨던 저 공모 가격이 일반적으로는 저평가된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저평가되어 있다. 실제로는 실제 가치는 $17보다 좀 더 높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7달러보다 좀 더 높게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그거를 낮춰서 17달러에 팔아버렸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죠.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 발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공모가를 결정하는 그 과정이 매우 어려워요. 공모가 결정 자체가 어렵다. 왜 어렵죠? 그 17달러라는 가격 정하는 게 왜 어려워요? 방금 전에 1분 전에 이야기했죠. 수요를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회사 주식을 얼마로 생각해 주는지를 모르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들은 우리 회사 주식을 얼마로 평가해서 얼마 가격 이하면 사고 얼마 가격 넘어가 버리면 안 살 건지 그거를 알 수 있으면, 즉 수요 곡선을 알 수 있으면 우리 회사가 팔려고 하는 물량이 몇 주인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1150만 주를 팔 거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1150만 주 물량에 맞춰서 딱 거기에 해당하는 가격, 그 수요 곡선이 지나가는 그 가격을 책정하면 그러면 딱 다 팔리고 좋겠죠. 하지만 그 수요 곡선을 모르기 때문에 공모가를 결정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기업의 현재 시장 가치, 여기서 말하는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를 의미해요. 시장에서 우리 회사를 얼마의 가치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엄청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겠죠. 증권사마다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다 조언을 구할 거예요. 그렇게 자문을 구해봤어도 정확하게 시장에서 얼마 평가하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알기가 어려워도 최대한 비슷하게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 가격을 정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공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면 공모에 실패하게 됨. 여기서 말하는 공모의 실패라는 것은 주식이 다 안 팔리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랬죠. 공모가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좀만 높게 책정돼도 공모가 안 돼요. 즉 주식이 다 안 팔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경우는 기업의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을 최대한 비슷하게 예측을 해서 거기에 딱 맞게 공모가를 책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측이 좀 빗나갔는데 공모가가 시장 가치보다 좀 낮으면 그래도 주식은 다 팔리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한 20달러로 보고 있는데 공모 가격을 내가 17달러로 정했어요. 사람들은 20달러에도 살 용의가 있는데 17달러, 되게 싸네? 사야지 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 팔릴 거예요. 그런데 시장 가치는 20달러였는데 예측을 살짝 잘못해서 23달러 정도로 공모가를 정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20달러짜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3달러에 판다? 아유, 비싸네, 안 사야지. 그래서 아무도 안 사요. 그러면 공모에 실패하는 거죠. 자, 20달러 근처로 예측을 했다 그래도 그거보다 좀 낮게 잡느냐 좀 높게 잡느냐는 기업이 입는 피해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20달러로 예측했을 때 17달러로 공모가를 잡는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왜? 3달러 더 벌 수도 있었는데 3달러 덜 버는 거잖아요. 20에 팔았어도 팔렸는데 17에 파는 거니까 약간 손해는 입어요. 하지만 주식은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 근데 시장에서 20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23으로 공모가를 정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비싸다고 주식을 안 사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공모에 실패하게 돼요. 주식이 안 팔려요. 그럼 그 IPO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기업은 원하는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장 가격이 20달러일 때 20보다 좀 낮게 책정하는 거는 기업이 약간의 손해는 보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도 되는 손해. 하지만 20보다 높게 잡아버리면 그건 공모에 실패하는 거니까 큰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내가 20달러 정도로 예측했다 쳐도 약간 쫄아서 혹시 20달러보다 시장에서 생각한 게 낮을지도 모르니까 20달러보다 좀 더 낮게 보수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공모가를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더프라이싱이에요. 기업은 공모 가격을 책정할 때 약간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좀 낮은 가격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까딱 잘못했다 공모 가격이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격보다 높아버리면 공모에 실패하기 때문에. 공모의 실패는 최악이고 그것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차라리 언더프라이싱을 해서 공모의 실패는 무조건적으로 막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IPO 언더프라이싱이라는 것은 기업한테는 절대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언더프라이싱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시장에서 20달러로 평가하고 있는데 기업이 쫄아서 17달러로 공모가를 매겼어요. 자, 막상 보니까 공모를 해놓고 보니까 주식이 거래되는 거 보니까 하루 지나서 주가가 20달러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럼 기업은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아이고 20에 팔아도 팔렸는데 내가 왜 걔를 17달러에 팔아서 3달러 더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냐? 라는 후회가 되겠지만 후회가 되겠죠. 후회가 되겠지만 공모에 실패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으니까, 조금 손해보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게 언더프라이싱이었어요. 자, 어쨌든 언더프라이싱 하게 되면 그렇게 3달러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IPO 언더프라이싱은 이슈어로 하여금, 이슈어는 발행하는 사람, 즉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거죠. 발행 기업,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한다, leave money on the table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테이블 위에 돈을 두고 나간다, 돈을 두고 떠난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20달러를 먹을 수 있었는데 17달러만 먹고 3달러는 테이블에 두고 나온다 라는 거예요. 20에 충분히 팔 수 있었어요. 왜? 시장 내에서 평가하는 게 20달러니까. 하지만 그 시장에서 얼마로 평가하는지를 몰랐어요. 기업은 수요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몰랐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가격을 17달러로. 자, 하루 지나서 깨달았어요.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가격이 얼마인지 확 나와요. 이 가격을 예측하기 힘든 이유는 지금까지는 이 주식이 비상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주식이 상장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주식 가격이라는 게 없었어요. 비상장이니까. 오늘 처음 상장하는 거니까 가격을 몰라요. 그래서 17달러 정도로 낮게 잡았는데 내일 지나고 보니까 20달러에 팔리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는 주식을 매일매일 주식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루 지났더니 20달러에 팔려요. 그러면 내가 20에 팔았어도 팔렸을 텐데 괜히 17에 팔아서 나는 3달러를 leave 했구나, leave money on the table 했구나, 3달러를 책상에 두고 나왔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프라이싱은 일반적으로 언더프라이싱이라는 것은 절대로 발행 기업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발행 기업도 이게 안 좋다는 건 알아요. 안 좋은 건 알지만 차라리 언더프라이싱으로 인한 손실이 오버프라이싱으로 인한 손실, 즉 오버프라이싱, 공모가를 너무 높게 책정해서 공모가 실패하게 되는 그런 현상 보다는 차라리 이 손해가 더 낮기 때문에 이걸 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프라이싱이라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 모든 기업이 IPO 할 때 다 언더프라이싱이 발생하지 않아요. 일부 기업들은 오버프라이싱 하기도 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언더프라이싱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언더프라이싱의 정도는 어떻게 책정하느냐? 그 첫날 종가를 보고 책정해요. 이제 주식이 상장되면 첫날 막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이제 장 마감하면 이제 그 마지막 종가가 있겠죠. 그 첫날 얼마나 주가가 올랐나를 가지고 언더프라이싱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면 WWF가 17달러에 주식을 공모했어요. 17달러에 팔았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은행에 줄 서서 산 사람들은 17달러에 샀단 말이에요. 은행에 줄 서서 그 사람들이 주식을 샀는데 그 사람 중에 일부는 은행 가서 사왔지만 그날 오후에 주식 팔 수도 있죠. 시장에서 꽤 많은 사람들은 그날 오후에 다 주식 팔아요. 그럼 오후에 장 열렸을 때 주식 팔아요. 막 사고 팔고 거래가 되는데 주식이 20달러에서 거래가 되다 20달러에서 장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WWF의 언더프라이싱은 3달러였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하루 안에 20달러로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애초부터 20달러에 팔았어도 팔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기업의 초기 가치는 시작할 때 가치는 20달러였는데 기업이 그거를 좀 잘못 측정해서 17달러로 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3달러만큼 언더프라이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한 첫날 그 당일날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 공모가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언더프라이싱을 책정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상한가가 있죠. 하루에 뭐 30%까지는 상한가잖아요. 그 이상 못 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언더프라이싱을 측정할 때 첫날 만약에 상한가 찍었다. 그럼 상한가라는 건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밑에서 막은 거죠. 상한에서. 그러니까 이제 언더프라이싱, 우리나라에서는 언더프라이싱을 측정할 때 그 다음 날까지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상한가를 찍었다면
상한가가 안 나왔다면 그날 종가로 언더프라이싱을 측정하면 되고, 만약에 상한가를 찍었다, 그럼 그 다음날까지 더 올라간다는 뜻, 더 올라갔었어도 더 올라갈 수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첫날에.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상한가면 또 그 다음날까지, 그래서 상한가의 스트레이트 멈추는 날까지 해서 언더프라이싱을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장 당일 주식의 가격이 급상승하는 현상, 상장 당일 주식의 가격이 급상승하는 현상이 바로 IPO 언더프라이싱이라는 거예요. 주식이 이렇게 급상승했다라는 것은 그 가격에 팔았어도 됐는데 그거보다 싸게 팔았으니까 가격이 그것까지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IPO 현상, 즉 상장 당일 주식의 가격이 급상승하는 현상, 다시 말하면 IPO 언더프라이싱 현상을 방어하기 위해, 없애기 위해 고안된 방식이 역시 더치 옥션 방식이에요. 그래서 더치 옥션 방식은 마치 이론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얘는 만능이에요. 공모에 실패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막아주고, 공모에 실패하는 반대급부가 언더프라이싱인 거죠. 반작용이.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공모에 실패,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면 그게 언더프라이싱인 건데, 낮게 책정될 이유도 없어요, 더치 옥션은. 왜? 우리가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이유는 수요를 모르기 때문에 낮게 책정한다 그랬잖아요. 더치 옥션은 수요 옥션을 내가 그려보자 라는 방식이라 그랬죠. 입찰을 받아서 수요가 얼마인지를 내가 보고 가격 결정하자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언더프라이싱이 있을 수가 없죠. 수요를 몰라야 언더프라이싱이 발생하는데, 수요를 알고 가격 결정하면 언더프라이싱을 뭐 하러 하겠어요. 언더프라이싱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치 옥션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처럼 보여요. 마치 더치 옥션 방식을 하면 공모에 실패할 일도 없고, 즉 주식이 다 안 팔릴 일도 없고, 주식은 다 팔리는데 마침 기업 입장에서 손해도 안 봐요. Leave money on the table 하지 않아요. 언더프라이싱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딱 알맞은 가격의 주식을 판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더치 옥션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근데 구글의 그 IPO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구글의 IPO가 성공적이었다, 성공적이지 않았다 라는 의견이 많이 갈리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공적이었다,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공모의 성공 실패, 얘랑 약간 다른 개념인데, 우리가 지금 책에서 말하고 있는 공모가 실패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공모의 실패는 주식이 안 팔린 경우를 의미해요. 하지만 지금 이제 구글의 이야기를 할 때는 공모가 주식이 다 팔렸다 그래서 그냥 마냥 성공이냐, 그게 아니라 주식이 다 팔렸어도 언더프라이싱이 너무 심했으면 그거는 성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반쪽의 성공인 거죠.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구글의 입장에서 구글의 IPO가 언더프라이싱이 많이 됐었느냐, 더치 옥션 방식으로 하면 언더프라이싱 안 생기는 줄 알았는데, 사실 상장 당일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구글은 아마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간이 한 2, 3일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구글의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글도 더치 옥션 했지만 살짝 언더프라이싱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제 더치 옥션 방식을 하면, 우리 앞에 더치 옥션 방식을 하면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입찰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생각만큼 그렇게 공격적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투자자들의 입찰이. 투자자들이 이 방식 자체가 너무 생소하니까 좀 달려들기가 좀 꺼려졌던 거죠. 투자자들의 입찰이 공격적이지 않았고, 입찰이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주가가 막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좀 낮은 데서 주가가 결정됐겠죠. 막 너도 나도 입찰하고 해야지 가격이 비싸질 텐데, 입찰을 많이 안 했으면 가격이 높게 책정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IPO 가격이 좀 낮았어요. 구글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게 IPO 가격이 책정됐고, 실제로 한 2, 3일 지나 보니까 구글이 원래 생각했던 그 가격까지 주가가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이 더치 옥션 방식이 이론적으로는 공격적 입찰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도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붙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더치 옥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더치 옥션이라는 방식 자체가 언더프라이싱을 피하고자 만든 방식이잖아요. 공모의 실패를 피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더프라이싱도 피해요.
대부분 기업들은 공모의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언더프라이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언더프라이싱을 한다는 것은 그 회사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WWF의 공모가가 17달러였는데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격은 20달러예요. 주식을 사자마자 상장 당일 주식의 가격이 17에서 20달러로 올랐어요. 자, 여러분, 그 회사 주식 아침부터 투자하는 가서 줄 서서 주식 샀는데 17에 샀는데 오후에 20달러로 올랐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죠. 회사 입장에선 배가 아프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아유 3달러 더 벌 수 있었는데 3달러를 테이블 위에 놓고 나왔다 라는 기분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 회사 주식 산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좋단 말이에요. 더치 옥션 방식은 그렇게 투자자들의 기분 좋을 기회를 빼앗고자 하는, 언더프라이싱을 안 한다라는 것은 투자자 너네 돈 날로 먹으려 그래? 이런 약간 이런 의도도 들어가 있는 거죠. 더치 옥션 방식을 하겠다는 건 우린 좀 짠돌이처럼 굴겠어 라는 뜻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언더프라이싱해서 주식을 팔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주식을 처음 사주는 주주들에게 약간의 이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주식을 좀 낮게 팔아서. 근데 어떤 회사가 뜬금없이 우리는 딴 애들처럼 그렇게 손실 안 볼래? 3달러 테이블에 놓고 나오는 거 너무 아까워. 우리는 하나 1센트까지 다 챙기겠어 라고 하는 방식이 더치 옥션 방식이잖아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반감도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와 쟤네 뭐 IPO 하면서, IPO가 그래도 기업에 좋은 행사인데 굉장히 큰 이벤트인데 와 1도 안 나눠 가지려고 그러네. 지네가 다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 투자 안 해.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더치 옥션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이미지가 좀 그렇게 좋게 박히지가 않아요. 더치 옥션을 쓰면. 그래서 IPO의 저평가의 정도는 시기에 따라 다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1960년대에는 21%, 70년대는 좀 낮았다가 다시 90년대, 2000년대는 다시 20%대로 회복되는데 시기에 따라 다르대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시대에 따른 언더프라이싱의 정도가 나와요. 1960년대부터 2005년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위에 거는 뭐냐면 Average First Day Return이래요. 첫날의 수익률이죠. 첫날 수익률의 평균적인 첫날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IPO 했을 때 그 첫날 당일날, 상장 당일날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걸 가지고 IPO 언더프라이싱을 측정한다 그랬죠. 첫날 얼마나 올랐는지를 가지고 공모가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그래서 SEC에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그 IPO로부터 그 첫날의 그 수익률이 얼마였는지 그거를 월별로 조사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첫날 수익률이 얼마였는지. 1960년 1월 달에는 뭐 몇 개, 3개의 회사가 IPO 했는데 걔네들의 평균 수익률이 얼마였는지, 1960년 2월에는 뭐 5개 IPO가 있었는데 5개 회사들의 첫날 수익률이 얼마였는지 그 언더프라이싱의 평균을 월별로 다 재본 겁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심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심했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낮았을 때도 있고, 아주 드물게는 이렇게 오버프라이싱이 있었던 적도 있던 거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경우도 아주 드물게 발생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만약에 첫날 하락했다면 그건 오버프라이싱이겠죠. 공모가보다 주가가 더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시장 가격보다 공모가를 너무 높게 잡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걸 다 평균 내보니까 대략 한 17.3% 정도 된다라고 써있네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넘버 오브 IPO를 본 거예요. 한 달 동안 IPO가 몇 번 있었는지를 본 겁니다. IPO가 어떨 때는 막 유행이어서 어떨 때는 IPO를 엄청 많이 하고 막 한 달에 막 100개씩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되게 없기도 하죠. 70년대 보면은 언더프라이싱도 낮았는데 IPO도 별로 없어요, 보면. 그래서 IPO 언더프라이싱의 정도는 시기에 따라 다르다. 어떨 땐 굉장히 언더프라이싱이 심할 때도 있고 어떨 땐 되게 낮을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근데 언더프라이싱이 존재한다. 17.3%만큼 언더프라이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개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이 두 개 뭔 차이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제 눈에도 그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눈을 좀 크게 뜨고 보면 눈을 좀 크게 뜨고 보면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IPO 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려고 이제 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나는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주식 거래는 잘 하지 않고 나는 새로 상장되는 기업의 주식만 투자은행에 아침에 줄 서서 사야지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쳐봅시다. 새로 상장되는 기업들의 주식을 공모 가격에 사고 싶은데 언더 프라이싱이 된 주식을 사고 싶어요? 안 된 주식을 사고 싶어요? 당연히 언더 프라이싱이 된 주식을 사고 싶겠죠. 언더 프라이싱이 되어 있어야지 내가 주식 사자마자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첫날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언더 프라이싱이라고 했잖아요. WWF의 주식을 17달러에 샀는데 첫날 20달러로 올라요. 그럼 나 기분 좋죠. 언더 프라이싱이 되어 있는 주식을 사야지 나는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언더 프라이싱의 정도가 높을 때, 이렇게 높을 때가 있단 말이죠. 언더 프라이싱의 정도가 이렇게 높을 때에는 사람들이 IPO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이럴 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죠. 여러분 네이버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갑자기 막 주가가 폭등하는 거 이런 것들 막 실검에 올라오고 하잖아요. 막 셀트리온 이런 거 막 뭐 주가 막 5%씩 오르면 막 실검에 올라오고 하죠. 요즘 원유 ETN 같은 거 그 막 사람들의 관심이 막 쏠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자, 이렇게 언더프라이싱이 심하게 되어 있어요. 언더프라이싱 정도가 크면 언더프라이싱이 60%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주식 사기만 하면 첫날 60% 오른다는 거예요. 주가가. 그럼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들으면 내가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도 얼마나 솔깃하겠어요. 이게 야 저기다가 투자만 하면 첫날 그냥 60%돈 번대 라는 소문이 여기저기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주식 투자 안 하던 사람들도 이 IPO 시장에 많이 몰려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투자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예요. 비상장 기업인데 이제 IPO를 하려고 해요. IPO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언제 IPO를 하고 싶겠어요? IPO 시장이 과열돼서 사람들이 IPO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질 때 주식을 팔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IPO에 관심이 없을 때 주식을 팔겠어요? 관심이 많을 때 팔아야 될 주식이 다 팔리겠죠. IPO라는 것은 어떻게든 주식을 다 팔아서 원하는 양의 자금 조달을 다 해야 되는 게 목표인데 사람들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IPO가 뭐야? 다 관심이 없으면 누가 주식을 사겠어요. 그래서 IPO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을 때 그때 IPO를 해야 IPO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 높아진다? 언더 프라이싱이 높을 때 IPO에 투자하면 돈 번대 라는 소문이 퍼져 있을 때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주식 안 하던 사람들도 여기에 몰린다는 거죠. 그럼 회사들은 그때 주식을 파는 거고 그때 IPO를 해서 주식을 다 파는 거고. 그래서 위 그래프와 아래 그래프를 눈으로만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그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 언더프라이싱의 정도를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뒤로 하면 그때 IPO의 개수가 급증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언더프라이싱이 많이 됐을 때 한 6개월 지나면 사람들도 막 관심이 쏠릴 거 아니에요. 그때 기업들은 IPO 준비해서 부랴부랴 IPO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때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관관계를 예전에 이제 어떤 학자가 이제 발견해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쓴 논문을 여기 이제 간단하게 실은 겁니다. 예, 뭐 여러분들 논문 쓰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나 발견하면 이런 걸로 논문 쓰는 거고 노벨상 받는 거예요. 말이 쉽지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걸 생각하기가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면 자, 그럼 IPO 언더프라이싱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까 우리가 한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발행 기업 입장에서 실패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공모를 실패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차라리 언더프라이싱 해서 그냥 안전하게 주식 다 팔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언더라이터 입장에서도 이 언더프라이싱은 중요해요. 언더라이터는 뭐죠? 인수기관이죠. 투자은행. 이 주식 공모를 대행해주는 투자은행들. 투자은행 입장에서 이 IPO의 성공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언더라이터는 이 주식을 셀아웃 다 팔고 품절시키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 다 팔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공적인 IPO에 대한 명성이 얘네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본업이 이거란 말이에요. 본업이 IPO 대행해서 성공시켜 주는 거, 이게 본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성공시켜야지만 앞으로 다른 회사들이 또 우리 은행한테 IPO를 맡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적인 IPO에 대한 명성은 이 언더라이터에게, 투자은행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언더프라이싱을 해놓으면 이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거죠. 언더프라이싱 돼 있으면 주식 무조건 다 팔리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인수기관의 역할 중에 신규 증권 가격을 결정한다, 즉 공모가죠. 여기서 말하는 건 공모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인수기관이 하는데, 이거를 인수기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발행기업과 인수기관이 상의해서 결정한다 그랬죠. 이 가격 결정할 때 인수기관은 되도록이면 좀 가격을 낮추고 싶은 거, 언더프라이싱 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 주식을 쉽게 다 팔 수 있으니까요. 주가가 싸면 물건 팔기 훨씬 쉽죠. 하지만 발행기업 입장에서는 언더프라이싱을 많이 하면 leave money on the table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테이블 위에 두고 나오는 거죠. 손해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증권 가격, 즉 공모가를 너무 낮게 후려치는 거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증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수기관과 발행기업은 서로 이제 약간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수기관은 무조건 가격이 최대한 낮았으면 좋겠고, 발행기업 입장에서는 공모가 실패하지 않을 정도에서 최대한, 그러니까 시장 가격과 최대한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을 하고 싶은 거죠. 인수기관은 시장 가격 별로 신경 안 쓰겠죠. 그냥 가격 후려치면 무조건 쉽게 팔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언더프라이싱을 하게 되면 인수기관에게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이 되는 거예요. 언더프라이싱 해놓으면 무조건 주식 다 파는 겁니다. 주식 다 팔고, 다 팔았으니까 그린슈 옵션도 쓰는 거죠. 또 주식 또 받아서 또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수기관은 언더프라이싱을 적당히 하는 게 나쁘지 자기들한테는 손해볼 게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수기관은 너무 또 언더프라이싱을 후려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언더프라이싱을 해버리게 되면 그것도 명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야, 네가 왜 선풍기를? 나와. 나와 좀. 나와. 왜 선풍기 있어? 아, 죄송합니다. 고양이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인수기관이 언더프라이싱을 너무 심하게 해도 그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그 의뢰가 들어오는 족족 계속 언더프라이싱을 심하게 하면 그것도 인수기관의 명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이제 IPO를 하려는 기업이 보니까 저 투자은행에 맡기면 쟤네는 계속 가격을 후려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 손해를 게 뻔하니까 그것도 안 하겠죠. 인수기관 입장에서는 언더프라이싱을 어느 정도 해놔야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해서 주식 다 파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를 너무 후려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사실 그 더치 옥션 방식으로 IPO를 했던 것도, 구글이 이 인수기관, 즉 인수기관의 대빵을 주관사라 부른다 그랬죠. 그 주관사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려고 더치 옥션을 한 거예요. 더치 옥션 방식을 했다라는 것은 인수기관, 즉 인수기관 중에 대빵의 주관사가 와서 이제 가격을 결정하자고 이제 회의하러 올 텐데, 인수기관 얘네들은 경험이 엄청 많잖아요. 그 공모를 해본 경험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우리 경험 엄청 많으니까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구글은 거기에 끌려다니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공모가를 니네 맘대로 그렇게 정하지 말고 시장에 한번 물어보자, 저기서 정해주는 대로 공모가를 정하자, 이렇게 간 겁니다. 주관사의 역할을, 주관사가 가격 결정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데 그거를 최소화시킨 거죠. 그래서 더치 옥션 했던 거고, 뭐 결과적으로 그게 성공이었다 실패였다는 뭐 좀 말이 많은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큰 실패는 아니었던, 뭐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언더프라이싱 하는 이유 알겠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모 실패가 두렵고, 인수기관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공모 실패가 두렵고, 언더프라이싱 해놓으면 절대 공모 실패는 안 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수기관이 언더프라이싱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발행 기업보다. 발행 기업도 언더프라이싱을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을 못 파는 것보단 다 파는 게 나으니까. 인수기관 입장에서는 언더프라이싱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을 거예요. 언더프라이싱 해놓으면 주식 거의 100% 다 팔릴 거니까요.
그래서 언더프라이싱을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는 사실 인수기간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더프라이싱의 정도를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해서 인수기관과 발행 기업은 약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초과 청약과 할당 때문에 발생하는 위너스 컬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거는 또 다른 이유예요. 위너스 컬스라는 이유 때문에 언더프라이싱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자, 우리 한 가지 이유 이야기했죠. 언더프라이싱 하는 이유. 공모 실패보다는 차라리 언더프라이싱이 나으니까 한다. 그 인수기관 입장에서는 언더프라이싱 해놓으면 무조건 그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한다. 즉 공모의 실패보다는 성공이 나으니까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 위너스 컬스 때문에 한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발행기업과 관계없이 오로지 언더라이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언더라이터는 이 위너스 컬스 현상 때문에라도 언더프라이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위너스 컬스라는 거를 설명하기 전에 초과 청약과 할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IPO를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청약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뭐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17달러에 1150만 주를 내놨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한 2천만 주의 주식이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1150만 주 팔려고 내놨는데 2천만 주를 사겠다라고 하면은 못 주잖아요, 그 주식을 다. 그런 경우에 초과 청약이라고 해요. 기업이 내놓은 주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 그건 당연히 언더프라이싱 되었다는 증거겠죠. 이 주가가 너무 싸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식을 사겠다라고 달려들 거예요. 그렇게 초과 청약이 발생하게 되면 할당을 해줘야 돼요. 주식을 원하는 만큼 다 나눠주지 못하고 주식을 나눠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당이라고 불러요. 잠시 후에 할당이 뭔지를 이야기할게요. 자, 어쨌든 초과 청약이 발생하면 주식을 할당해서 팔 수밖에 없는데 그때 위너스 컬스라는 현상이 발생해요. 위너스 컬스가 뭐예요? 우리 얼마 전에 이거 가지고 노벨상 받으신 분도 있었는데 딱 이거 가지고 받았다라고 하기 뭐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책도 쓰신 걸로 아는데 그 리차드 탈러가 노벨상 받았죠. 한 3, 4년 전인가? 꽤 됐나? 위너스 컬스는 승자의 저주예요. 승자의 저주가 뭐냐면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은 기분? 이겼는데 사실상 진 경기? 이런 게 승자의 저주예요. 이겼지만 뭔가 손해본 것 같은, 아니 실제로 손해를 본 그런 게 위너스 컬스예요. 예전에 행동경제학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이름 뭐지? 무슨 맨인데. 그분도 노벨상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 위너스 컬스 실험을 해서 이제 밝혀냈어요. 뭐냐면 유리병 안에 동전을 가득 집어넣어요. 유리병 안에 동전을 가득 집어넣는데 얼마였지? 왜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냐. 그냥 제가 좀 지어서 할게요. 제가 정확하게 얼마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예를 들면 유리병 안에 1센트짜리, 그냥 우리식으로 할까요? 10원짜리 동전을 10,000원어치 집어넣었다 칩시다. 그냥 우리식으로 할게요. 영어로 달러로 하지 않고. 10원짜리 동전을 1000개 집어넣으면 10,000원이겠죠. 10원짜리 동전을 1000개를 유리병에 집어넣어놨어요. 10,000원어치를. 그 다음에 학생들을 상대로 그거를 경매에 붙여요. 경매에 붙여서 제일 비싸게 그 입찰한 사람에게 그거를 돈을 받고 그 유리병을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유리병 이제 다 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안에 훤히 보이지만 10원짜리가 안에 1000개나 들어있으니까 정확하게 몇 개 들어있는지는 세기가 어렵잖아요. 눈대중으로 대충 보면 한 800개가? 한 1500개인가?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 1000개보다 많다, 즉 10,000원보다 더 많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10,000원보다 더 적게 들어있을 것이다, 1000개보다 적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사람들마다 다 보는 눈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1000개 정도 들어있다라는 게 평균이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평균이 한쪽으로 쏠리기는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안에 1000개가 들어있다면 1000개 들어있고 사람들한테 그걸 다 보여줬고 너 안에 몇 개 들어있을지 짐작해봐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뭐 1200개, 어떤 사람은 800개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평균적으로는 1000개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예측들의 평균은 1000개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 교수는 이거를 그냥 너 몇 개 들어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입찰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써낸 가격이 이 반에서 1등이면 그러면 너가 낙찰된 거고 너가 이 동전 다 가져가 라고 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입찰을 할 때 자기가 예측한 가격보다 가격과 동일한 가격을 써낼까요? 아니면 자기가 예측한 것보다 좀 높거나 낮은 가격을 써낼까요? 사람들은 제가 그 연구의 숫자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사람들이 입찰할 때 써냈던 평균 가격은 한 7,000원 정도였어요. 우리 지금 10,000원 들어있다 그랬죠. 만원 10원짜리가 10,000원어치 들어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입찰할 때 나는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사겠어 라고 입찰할 때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써낸 가격이 7,000원 정도였어요. 그거는 뭘 말하느냐, 사람들이 이 위너스 컬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이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승자의 저주라는 걸 이미 마음속으로 이미 몸이 체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눈에 저게 10,000원어치로 보이는데 내 예측이 10,000원이에요. 평균적으로 10,000원 정도 예측할 거라 그랬죠. 아마 기대값으로 치면 내 눈에 저게 10,000원으로 보이는데 만에 하나 저게 9,000원이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낙찰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지금 내 눈에 딱 10,000원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나 10,000원에 가져오면 딱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저게 9,000원이면 어떡해? 그럼 나 1,000원 손해인데 10,000원 내고 9,000원치 사오게 되는 셈이니까요.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써낸 가격이 너무 비싼 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다 조금씩은 낮춰서 쓰는 거예요. 누가 승자의 저주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사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찰을 다 받아봤더니 입찰가의 평균은 한 7,000원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입찰을 하지 말고 너가 그냥 짐작하는 거, 예상하는 금액을 써내. 너한테 아무 금전적 손실이나 일이 가지 않아. 그냥 예측만 해봐. 라고 한다면 평균값은 10,000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측을 해보는 게 아니라 네 돈이 걸렸어. 너가 입찰한 가격에 낙찰이 되면 너 무조건 이거 돈 주고 사가야 돼.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좀 더 보수적으로 자기 예상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입찰 가격을 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 그 반에 50명 있었다 칩시다. 정확히 몇 명인지 또 기억이 안 나는데 50명 있었다 치면 그 50명 중에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결국은 낙찰을 받고 그 동전 가져가고 그 돈 내고 그 동전 가져가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그 낙찰을 받는 사람은 얼마에 낙찰을 받느냐, 대체로 보면은 10,000원보다 훨씬 비싼 가격 12,000원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 50명은 평균적으로 한 7,000원 정도의 입찰가를 써냈지만 역시 거기서 케바케가 있는 거죠. 어떤 애는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좀 낮춰 잡았지만 어떤 애는 처음 생각 자체를 한 15,000원으로 잡은 거예요. 저 안에 한 15,000원이 있는 것 같은데 15,000원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13,000원밖에 없으면 어떡하지? 그럼 2,000원 손해인데? 그냥 좀 낮춰 잡자. 한 12,000원으로 잡자. 그래서 13,000원이어도 내가 1,000원 벌게끔 그렇게 12,000원으로 잡은 거예요. 까놓고 보니까 알고 보니 10,000원밖에 없었던 거죠. 5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런 실수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눈으로 보는 게 다 다르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은 승자의 저주에 빠진 거예요. 낙찰 받았어요. 내가 이겼죠. 경매에서 이겨서 기분 좋았는데 받아서 동전 세보니까 아이고 내가 손해봤네?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를 승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와, 이거 노벨상 받으신 분들 성함 기억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만으로 끝나는 거 확실한데 네. 하여튼 그러면 위너스 컬스가 여기 IPO 언더프라이싱에서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위너스컬스는 다시 말하지만 내가 낙찰을 받았지만 알고 보면 나한테 손해였던 거, 이런 게 위너스컬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공부할 때 뭐가 있을까요? 운전면허 같은 거? 요즘 운전면허 필기시험 보면 몇 점 이상이 합격이에요? 저 때는 80점이 합격이었는데, 그러면 80점 넘으면 합격이고 80점 안 넘으면 불합격이잖아요. 그러면 운전면허 공부를 해요. 필기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 100점 맞고 싶어요? 아니면 81점 맞고 싶어요? 저 같으면 저는 81점 맞고 싶을 것 같아요. 100점 맞아서 뭐해요. 80점만 넘으면 어차피 합격인데 100점 맞은 사람한테 별 달아주고 이런 거 없죠. 다 똑같은 면허증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공부를 최대한 덜 해서 80점만 딱 맞으면 딱 좋은 거죠. 이 얘가 좀 안 맞았나?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100점 맞으신 분은 기분은 좋을 거예요. 위너가 됐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손해였던 거예요. 80점 어치만 공부했어도 어차피 합격인데 쓸데없이 너무 많이 공부한 거죠. 그거 하느라고 연애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이랬을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위너스커스는 예, 많은 현상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방금 전에 얘기한 거는 예, 올바르게 적용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 그러면 언더프레싱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 두 부류의 투자자들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IPO 시장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두 부류의 투자자가 있는데, 한 부류는 그 주식에 대해 IPO 시장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혹은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informed investor라고 부를게요. 이 사람은 정보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IPO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uninformed investor라고 부를게요. 잠시만요. 네. 자, 쉽게 말하면 얼마 전에 막 유가 ETN 같은 거 그런 거 막 엄청 하락했을 때 유가가 막 거의 마이너스 가격 찍고 막 했었죠. 그때 막 사람들이 물불 안 가리고 막 거기에 투자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그때 ETN의 괴리율이 뭐 600%까지 올라갈 정도로 사람들의 투자 열기가 엄청났었죠. 그 사람들이 다 그 시장을 한 2, 3년 이렇게 꾸준히 지켜보다가 거기에 투자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한 2, 3년 혹은 5년 넘게 이렇게 그 시장 계속 지켜보다가 지금이 기회야 라고 해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인폼드 인베스터라고 부르고, 그냥 와 저거 오른대, 저거 100% 오른대 라고 소문만 듣고 거기 몰려든 사람들, 공부 많이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uninformed investor라고 하겠습니다. 정보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럼 informed investor와 uninformed investor의 차이는 뭐냐면, uninformed investor,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시장에 언더프라이싱이라는 게 존재한다, 평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시장에 평균적으로 17.3% 정도의 언더프라이싱이 존재한다고 써있잖아요.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쭉 봐도 오버프라이싱이었던 적은 거의 없고 언더프라이싱 대부분이었는데 평균 내보면 17.3%다. 즉 내가 IPO 시장에 들어가서 주식 사오면 걔는 17.3% 정도 평균적으로 오른다라는 거예요. 첫날. 자, 그러면 어떤 애는 주가가 뭐 많이 오른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주가 조금 오른 애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7% 오른다고 하면
주식 생판 모르는 사람도 거기 뛰어들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눈 감고 투자하면 17.3% 번대 라고 생각해도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uninformed investor입니다. 자, informed investor는 얘랑 뭐가 다르냐? informed investor는 언더프라이싱 된 주식하고 언더프라이싱 안 된, 즉 오버프라이싱 된 주식하고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IPO 시장을 워낙 오랫동안 뚫어지게 쳐다봐가지고 딱 보면 아, 저 회사는 언더프라이싱 같다, 저 회사는 오버프라이싱 같다라는 것을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informed investor, uninformed investor는 뭐가 오버프라이싱인지 뭐가 언더프라이싱인지 몰라요. 그냥 지금 현재 평균이 언더프라이싱이다. 따라서 내가 묻지마 투자하면 눈 감고 그냥 이거저거 다 사면 평균적으로 나는 17%를 벌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uninformed investor예요. 이해가 돼요? uninformed investor의 입장도 이해는 가죠. 눈 감고 투자하면 돈 번데 그러니까 나도 뛰어들어야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두 개의 IPO가 있어요. 스탁 A하고 스탁 B가 있는데 예를 들면 스탁 A는 주식을 100주를 지금 팔고 싶어요. 100주를 내놨어요. 100주를 공모 시장에 내놨습니다. 스탁 B도 100주를 내놨어요. 그래서 100주를 팔겠다고 했어요. 우리 회사는 지금 주식을 공모할 건데 100주를 내서 팔겠다. 아까 WWF가 1100만 주 파는 것처럼 이 두 개의 주식은 각자 100주를 팔겠다라고 했는데 A, B 둘 다 가격을 시장 가격과 약간 다르게 책정했어요. 그래서 A는 보니까 $10 언더프라이싱 되어 있어요. 언더프라이싱이라는 건 뭐죠? 주가가 그날 당일날 $10 올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주가를 $10 낮게 잡았다는 거니까요. 공모가를 $10 낮춰 잡았으니까 첫날 $10 올랐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주식 B는 근데 얘는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얘는 오버프라이싱이 된 거예요. 얘는 $6 오버프라이싱이 됐다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시장 평균으로 보면 지금 이거는 이 상황에서 이 두 개의 주식만 지금 시장에 나왔다고 하면 시장 평균으로 보면 이게 언더프라이싱이에요, 오버프라이싱이에요? 둘 다 100주씩 내놨는데 하나는 $10 언더프라이싱, 하나는 $6 오버프라이싱이면 평균적으로 보면 언더프라이싱인 거죠. 왜? 언더프라이싱의 정도가 더 세니까. 언더는 10이고 오버는 6이잖아요. 그러면 언더프라이싱이 더 센 거니까 평균으로 보면, 오버롤로 보면 언더프라이싱인 거죠. 자, uninformed investor는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뭐가 언더프라이싱이고 뭐가 오버프라이싱인지 모르지만 일단 평균적으로 언더프라이싱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두 회사의 주식을 싹 다 사들일 수 있으면 나는 돈을 평균적으로 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uninformed investor는 묻지마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도 100주 내놨고 여기도 100주 내놨는데 내가 그 주식 싹 다 사들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둘 다 사들이고 나면 나는 결국 여기서는 $10씩 이득 보고 여기서는 $6씩 손실 볼 거니까 합치면 결국 이득이 더 크다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뛰어드는 거죠. 근데 시장에는 몇몇 불나방 같은 informed investor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언더프라이싱이고 뭐가 오버프라이싱인지 알아요. 그래서 오버프라이싱인 거는 귀신같이 피해갑니다. 이거는 피해가고, 오버프라이싱이면 왜냐면 주식을 사면 손해보는 주식이니까요. 오버프라이싱이라는 것은 공모가가 $6 높았다는 거죠. 높았으니까 되자마자 주가가 $6 떨어지는 주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얘는 주식 사면 $6씩 손해보는 주식이에요. 그러면 informed investor는 주식을 얘만 100개 사겠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안 사는 거예요. 언더프라이싱인 거이라고 확신하는 것만 주식을 사고, 오버프라이싱 같은데 그럼 주식 안 사버려요, 얘는. 자, 이런 의사결정을 내렸어요. 자, 얘는 똑똑하니까 얘만 산 거고, 얘도 똑똑해요. 시장 평균으로 보면 언더프라이싱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묻지마 눈 감고 투자하면 둘 중 하나 걸리는데 걔가 더 이득이 크고 손실은 작으니까 결국 나한테는 평균적으로 이득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걸었어요. 자, 문제는 뭐냐?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이 초과 청약과 할당, 초과 청약 때문에 발생하는 이 할당이 문제라는 거예요. 스탁 A는 지금 100주를 팔겠다고 내놨는데 이 주식 사겠다고
사겠다고 달려든 투자자들이 여기도 100주, 여기도 100주, 그래서 200주 초과 청약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바로 오버서브스크립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초과 청약이 발생하고 그래서 할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맞게 썼나요? 맞게 썼... 초과 청약이 발생해서 할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스탁 B는 초과 청약이 발생하지 않았죠. 100달러, 100주를 내놨는데 100주 딱 샀어요. 자, 지금 보면 어닝폼드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 주식 둘 다 100주 사고 싶었는데 얘는 100주를 못 사요. 왜? 초과 청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나눠 가져야 돼요. 사겠다는 사람은 200주, 회사가 내놓은 건 100주. 그러니까 이걸 나눠 가져요. 어떻게? 얘도 너도 50주만 가져가고 너도 50주만 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폼드 인베스터도 100주를 신청했지만 어쨌든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50주밖에 못 받아가는 거고 얘도 절반인 50주밖에 못 받아가요. 그래야 공평하겠죠. 둘 다 사겠다고 했는데 물량이 부족하면요 똑같이 나눠줘야 되겠죠. 자, 어닝폼드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이거 주식 아직 얘는 지금 얘 입장에서는 언더인지 오버인지 뭐가 뭔지 몰라요. 모르고 샀는데 100주 사고 싶었는데 50주밖에 못 샀으니까 이거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얘는 100주 사고 싶었는데 100주 다 샀어요. 왜냐면 얘가 안 사니까 그 초과 청약이 없죠. 100주를 내놨는데 사겠다는 사람도 100주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주식 다 샀어요. 드디어 기분이 좋아요. 이때 우리는 위너가 되는 겁니다. 와, 드디어 내가 원하는 주식 수를 다 샀으니까 위너가 됐어요. 근데 승자의 저주는 이런 거죠. 내가 위너가 됐더니 알고 보니 얘는 오버프라이싱인 거예요. 왜? 나보다 주식 더 잘하는 사람은 이런 주식 다 피해갔기 때문에 내가 위너가 된 거거든요. 결국 손해가 되는 주식들만 나한테 위너가 되는 거고 이득되는 주식은 나는 얘랑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익 손실을 따져보면 이 사람은 어닝폼드 인베스터는 한 주당 10달러 이득을 보는 데서 50주를 샀으니까 그러면 플러스 500달러를 번 셈이잖아요. 그쵸? 50주를 샀는데 한 주당 10달러, 주가가 첫날 10달러 올라요. 그러니까 500달러 돈 벌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10달러 주가 올랐는데 50주를 샀으니까 얘도 돈을 벌었어요. 500달러를 벌었습니다. 다음에 얘는 여기 투자 안 했으니까 뭐 돈 잃을 거 없고 이제 6달러씩 돈 잃어야 되죠. 돈 이제 오버 프라이싱이기 때문에 주가가 첫날 6달러 하락했어요. 근데 주식을 얘는 위너가 됐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샀어요. 100주나 샀죠. 그러면 6달러 떨어졌는데 100주를 샀으면 그것 때문에 받은 손실은 마이너스 6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 수익을 보면 인폼드 인베스터는 500달러 이득을 봤는데 언인폼드 인베스터는 100달러 손실을 본 거잖아요. 그쵸? 500 벌었지만 600 잃었으니까 100달러 손실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승자의 저주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게 언더프라이싱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언더라이터 입장,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얘네들도 손님이고 얘네들도 손님이에요. 투자은행에 주식 사러 오는 손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손님 중에서는 일부는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잘 아는 손님들도 있지만 일부는 잘 모르는 손님들도 있어요. 그 둘 다 손님인데 한쪽을 놓치면 손님의 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언더라이터 입장,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얘도 손님으로 데리고 있어야 되고 얘도 계속 손님으로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나는 묻지마 투자하면 돈 벌 줄 알았는데, 왜냐면 평균이 언더프라이싱이니까 평균적으로 얘가 언더프라이싱이 더 크고 오버프라이싱이 작으면 내가 똑같이 주식만 샀으면 나는 평균적으로 돈을 벌겠지 라고 생각해서 묻지마 투자를 했는데, 이상하게 시간 지나서 딱 그 상장하는 날짜가 되면은 희한하게 내가 주식을 딴 애랑 나눠 가진 거는 주가가 오르는데 나 혼자 주식 다 받은 건 계속 주가가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손해.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언인폼드 인베스터가 더 이상 투자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실수로 이렇게 해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얘네들은 IPO 시장 저거 만만히 볼 게 아니네, 저기 들어가면 묻지마 투자하면 돈 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가 100달러씩 계속 잃다 보면은 이게 돈 따는 시장이 아니구나, 나 여기 떠나야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가 문제냐? 언더라이터 입장에서는 그게 큰 손실이에요. 얘네들도 중요한 고객인데 이 고객들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얘네들한테도 반드시 이 넷 리턴을 로스가 아닌 프로핏으로 만들어 줘야지 얘네들이 시장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 언더프라이싱의 정도를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더프라이싱을 더 키워야지 이 어인폼드 인베스터도 로스가 아닌 이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떻게? 이 언더프라이싱을 10달러로 하지 말고 한 14달러 정도로 하는 거예요. 언더프라이싱을 더 세게. 그러면 14달러로 했으면 14달러 이득 곱하기 50 하면은 얘는 700달러 번 거고, 그 다음에 얘도 700달러 번 거죠. 14달러 곱하기 50 주니까요. 14 곱하기 50 해서 700달러 벌었어요. 결과적으로 인폼드 인베서는 700달러 벌었겠죠. 근데 어인폼드 인베서는 700 벌고 600 잃었어요. 그러면 100달러 이제는 로스가 아니라 얘도 이득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인폼드 인베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많이 못 벌지만 그래도 돈 벌긴 버네 라고 생각해서 시장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터 입장에서는 언더프라이싱을 이런 목적 때문에라도 한다는 거예요. 어인폼드 인베서가 이득을 보는 정도로 언더프라이싱을 일부러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객들이 손실 보고 나가면 당연히 은행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다음에 손님들이 올 때 웃는 인상으로 은행에 오겠어요? 우리 은행 와서 깽판 부리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도 우리 은행에서 주식 사간 손님들이 이득을 조금이라도 보고 웃는 얼굴로 나가는 게 좋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언더프라이싱을 좀 더 그냥 10달러만 할 거를 14달러까지 이렇게 좀 더 세게 해야지 이 사람들도 이득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속 꾸준히 고객으로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언더라이터 입장에서는 발행 기관과는 관계없이 언더라이터 입장에서 좀 더 언더프라이싱을 강화하려는, 좀 더 세게 하려는 그런 동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모르면 막 주가 평균적으로 무조건 오른대 라고 해서 이런 시장에 막 무조건 뛰어들지 마시고 잘 공부를 하고 뛰어드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떤 논문에서 봤는데, 우리 IPO 평균이 17. 얼마라고 아까 했었잖아요. 여기 17.3%, 첫날 17.3% 오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어인폼드 인베스터처럼 묻지마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묻지마 투자를 해서 그냥 눈 감고 이거저거 다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샀을 때 이제 일부 언더프라이싱된 주식은 초과 청약이 발생해서 할당받는다 그랬죠. 그 초과 청약과 할당까지 다 감안했을 때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수익이 제 기억에 아마 1%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되게 0에 근접했습니다. 0보다 좀 높았고 1은 넘었나? 하여튼 굉장히 낮았어요. 하여튼 3%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낮은 그 리턴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어인폼드 인베스터처럼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면 시장의 언더프라이싱 정도가 평균이 17%라고 해도 그 17%를 절대 다 먹지 못한다. 인폼드 인베스터가 빨아가는 게 굉장히 많고, 실제로 어인폼드 인베스터는 실제로 가져가는 수익이 0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다라는 논문을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0을 상회하게 0보다 살짝 높게끔 어떻게 보면 언더라이터들이 그거를 살짝 조정하는 것도 없지 않다는 거죠. 그게 0보다 낮아져 버리면 어인폼드 인베스터는 전부 고객에서 빠져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0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받아가야지 이 사람들도 고객으로 꾸준히 남아있기 때문에 언더라이터들은, 투자은행들은 이런 언더프라이싱을 좀 더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너스 컬스 현상 때문에, 위너스 컬스 때문에 어인폼드 인베스터는 돈을 많이 벌어가기가 어렵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큰데, 그 사람들이 손실 안 보게 하려면 결국 언더프라이싱을 좀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네요. 참 슬라이드 한 장 가지고 되게 이야기를 길게 하죠. 다른 교수님들은 슬라이드 하나 끝내는데 2분이면 2분도 길다는데 지금 한 30분 했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 길게 했으면 이해하겠죠. 그리고 이제 발행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특히나 기업의 규모가 작거나 그리고 이제 뭐 위험이 좀 큰 회사들 그런 경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회사들 뭐 이런 신생기업 이런 경우는 이제 투자자들이 잘 모르니까 상장을 해도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 회사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실제 가지는 가치보다 좀 더 가격을 후려칠 수밖에 없다. 언더프라이스를 좀 더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만약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그런 매출이 좀 낮은 중소 신생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언더프라이싱을 좀 더 세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더프라이싱에 대해서 대체로 이야기했고, 자,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 텐데, partial adjustment phenomenon이라고 해서 뭐라 그러지? 부분 조정? 부분 조정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 책에 우리말로 써 있을 텐데 제가 부분 조정 현상인가? 하여튼 책에 써 있는 용어로 여러분들은 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자, 뭐냐면 그 SEC가 증권거래위원회가 그 대기 기간 동안 증권 신고서를 이제 검토한다 그랬죠. 어느 회사가 상장을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면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재무적으로 건전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요. 이 회사를 상장시켜줘도 되겠다, 승인하면 안 되겠다, 그 결정을 내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기업은 우리 얼마에 공모하겠습니다. 공모 가격을 딱 정할 필요는 없지만 프라이스 레인지 정도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공모 가격을 한 15에서 20달러 사이 정도로 책정할 거야 라고 발표는 할 수 있어요. 정확한 공모가는 모르는 거죠. 이 당시만 해도. 그래서 우리 15에서 20달러 정도는 할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하는 회사들도 많고. 근데 뭐 안 하더라도 뭐 뉴스에 그런 게 다 뜹니다. 회사 안에서 하지 않더라도 뭐 주변에 그런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발표하는 거 다 뜰 수 있죠. 저 회사가 아마 일주일 뒤에 이제 일주일 뒤에 상장이 될 건데 아마도 공모 가격이 몇에서 뭐 15에서 20달러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회사가 공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회사를 평가하는 애널리스트들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가격 범위고 이제 IPO 직전이 되면 IPO 이제 승인이 떨어졌어요.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공모 가격 발표하고 WWF처럼 17달러입니다. 라고 딱 정해놓고 이제 주식 파는 거죠. 파이널 프라이스는 IPO 직전에 정해져요. 그런데 그 파이널 프라이스라는 것은 이 프라이스 레인지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기업이 15달러에서 20달러 사이가 될 거야. 우리는 지금 일주일 뒤에 상장할 건데 아마도 공모가는 15에서 20 사이가 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공모할 때 공모 가격이 꼭 15에서 20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걔보다 최종 가격은 그 레인지보다 낮아도 되고 그 안에 있어도 되고 걔보다 높아도 돼요. 우리 15에서 20달러 정도로 공모가 예상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막 57달러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파이널 프라이스는 이 레인지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정해도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 파이널 프라이스가 IPO 할 때 파이널 프라이스가 이 파일 레인지보다 더 위에 있었던 경우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들에 비해서 언더 프라이싱의 정도가 훨씬 컸다라는 거예요. 파이널 프라이스 최종 가격이 그 파일 레인지보다 우리가 미리 정해놨던 레인지 범위보다 더 위에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주식은 언더프라이스 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첫날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뭔 소리 이해가 되나요? 자, 상장하기 전에 검사 받을 때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검사 받을 때 우리가 레인지를 정해놔요. 레인지를 그래서 잠시만요. 자, 처음에 레인지를 뭐 한 15에서 20달러라고 정해놨다 쳐봅시다.
15에서 20달러로 레인지를 정했어. 범위를. 우리 일주일 뒤에 상장할 건데 아마 가격은 한 15에서 20달러 사이가 될 거예요. 물론 이거 거짓말로 하는 거 아니죠. 이거 다 진짜 실제로 그 정도로 예측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들리는 소문이 심상치가 않아요. 사람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문이 15에서 20은 너무 싼 거 아니야? 라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해요. 여기저기. 저 회사가 지금 스스로의 가격을 너무 후려쳤는데? 라는 소문이 막 여기저기 돈다 칩시다. 그럼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소문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 가격을 낮게 잡았다, 언더프라이싱 너무 심하다라는 소문인 거죠.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 그 회사는 여전히 이 가격으로 공모를 하겠어요? 아니면은 밖에 사람들이 다 이거 가격 너무 싸다는데 굳이 그 싼 가격에 팔겠어요? 얘보다 더 비싸게 팔고 싶겠죠? 그래서 최종 가격을 좀 올립니다. 이렇게. 와, 우리 회사 가격 너무 싸다는데 한 25 받아도 되겠지? 라고 이렇게 가격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대체로 뭐다? 언더프라이싱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이 25도 낮은 가격이라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그 범위를 너무 낮게 잡았다가 소문 듣고 이렇게 가격을 좀 올려서 했던 애들은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그냥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에 대부분 주가는 한 35달러까지 오르더라 라는 겁니다. 이 25도 낮게 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회사들 보면 레인지를 낮게 잡았다가 파이널 프라이스를 얘보다 더 위로 이렇게 잡은 회사들은 결국 알고 보면 다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꽤 많은 수가 이거를 처음에 너무 낮게 잡았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소문 듣고 좀 올렸지만 이것도 여전히 많이 못 올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경우에 이 부분 조정, 그러니까 이 처음에 레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파이널 프라이스가 정해지는 걸 보고 그때 이제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있는 거죠. 이런 통계가 있으니까요. 네, 뭐 언더프라이싱과 관련된 그런 연구 결과를 이제 하나 본 거고요. 자, 이제는 IPO 이제 대충 다 했고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유상증자, 영어로 SEO라고 불러요. Seasoned Equity Offering. 이 Seasoned라고 하는 이유는 양념이 되어 있다. 이미 우리 주식이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얼마인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회사의 주가가 지금 현재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양념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유상증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이미 상장을 한 회사가 추가로 또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고 싶을 때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유상증자라고 불러요. 최근에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발표했어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지금 회사가 지금 손님이 없어가지고 비행기를 못 띄우니까 돈이 없잖아요.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돈을 추가로 투자받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 거예요. 대한항공은 이미 상장 기업이잖아요. 이미 거래소에 등록이 된 기업이죠. 그러니까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주식을 더 찍어서 더 자금 조달을 그 투자를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유상증자라고 불러요. 자, 유상증자와 이름은 비슷한데 그 유상증자랑 생판 다른 거를 무상증자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잠시만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있는데 우리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뭐 둘 다 증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얘네 둘은 완전 달라요. 유상증자는 주식을 신주를 발행해서 이거를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무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해서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즉 무상증자는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냥 주식의 개수만 늘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별로 기업의 재무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얘는 유상증자는 재무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죠. 돈을 받고 파는 거니까 돈 들어오는 거예요. 기업이 정말 쪼들릴 때 돈이 필요할 때 그때 주식 발행해서 그 자금 얻는 거를 유상증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유상증자의 정반대는 뭐다? 유상증자의 정반대가 되는 개념은
자사주 재매입이라 그랬죠. 유상증자는 돈이 없을 때 주식을 팔고 돈을 가져오는 게 유상증자. 자사주 재매입은 회사 내 돈이 너무 많을 때 돈을 내주고 주식을 사오는 게 자사주 재매입. 그러니까 얘네 둘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사주 재매입,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자사주 재매입하면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내리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주가가 자사주 재매입한 회사들이 모든 회사가 다 주가가 오르리라는 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얼마 전에 구글이 자사주 재매입 발표했다가 주가가 그날 하루에 한 10%인가 올랐었죠. 자사주 재매입 발표하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올라요. 그때 우리가 왜 오르느냐라고 했을 때 이유 중에 하나가 시그널링 익스플레네이션이었습니다.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자사주를 언제 재매입하겠냐. 자, 우리 회사에 자사주를 내가 매입할 건데 우리 회사 주가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우리 회사 사장이니까. 우리 회사 주가가 어느 정도 평가받아야 적정 가격인지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 자, 우리 회사 주주들한테 주식을 사올 때 여러분들 물건 살 때 싸게 사고 싶어요? 비싸게 사고 싶어요? 싸게 사고 싶죠. 비싸게 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싸게 사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사주 재매입이라는 것은 당연히 주가가 쌀 때 하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저 회사 주가가 지금 진짜 싼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 회사에서 자사주 재매입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지금 회사 내부에서 지금 주가가 쌌다고 판단해서 자사주 재매입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회사 내부에서 주식 싸대, 주가 싸대, 그러니까 나도 사면 나중에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그 회사의 주식을 덩달아 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유상증자는 얘랑 이제 생반대로 해서 완전 반대, 유상증자를 하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대한항공이 그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죠. 실제로 유상증자하면 주가가 일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왜? 아까랑 반대 경우예요. 유상증자라는 것은 주식을 찍어서 파는 거예요. 주식을 팔 때, 여러분 물건 팔 때 비싸게 팔고 싶어요? 싸게 팔고 싶어요? 당연히 비싸게 팔고 싶죠. 아이고, 똑같은 말 몇 번 하는 거야. 자, 비싸게 팔고 싶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주식을 찍어서 팔 때 최대한 주가가 비쌀 때 팔아야 받는 돈이 많단 말이에요.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더 크겠죠. 바깥에서 볼 때는 저 회사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꽤나 고평가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신주를 발행해서 팔려고 하는구나. 이거 지금 주가가 꼭대기 찍었나 보다,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네 라고 해서 그 뒤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지금 주가가 고평가라는 판단을 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회사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사실은 그 밑에 이유가 더 큰데, 우리 예전에 패킹 오더 시어리라는 이야기 했었는데, 패킹 오더 시어리 배웠나요? 네,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패킹 오더라는 것은 서열 같은 걸 이야기할 때 패킹 오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패킹 오더라는 표현도 일종의 보통 명사처럼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기업이 자금 조달할 때 서열이 있다, 패킹 오더가 있다라고 그래서 패킹 오더 시어리라고 불러요. 서열인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내부 자금 조달을 제일 좋아하고, 집안에 회사 안에 돈 있으면 그 돈 쓰는 게 제일 좋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선호되는 게 외부 자금 조달인데, 즉 돈이 회사 안에 없으면 이제 밖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외부 자금 조달 중에서도 이왕이면 부채로 조달하는 게 자본 비용이 싸니까 좋고, 주식으로 조달하면 더 비싸니까, 자본 비용이 비싸니까 그게 제일 안 선호된다, 제일 나쁘다라는 겁니다. 패킹 오더 시어리는 자금 조달할 때 1등은 내부 자금 조달, 2등은 부채 조달, 3등은 자기 자본 조달이라는 거예요. 유상증자는 자기 자본 조달이잖아요. 주식으로 자금 조달하는 거니까요. 분명히 1번 내부 자금 조달이 제일 선호되고, 두 번째로 부채 조달이 선호되고, 얘가 제일 선호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기업이 얘를 사용한다는 것은
밖에서 볼 때는 기업이 빚을 빌릴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1번도 안 되고, 그러니까 회사 안에 돈이 없고, 그 다음에 빚을 빌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한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회사 안에 돈이 있는지, 아니면 부채로 좀 더 조달받을 수 있는, 부채를 더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뭐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밖에서는 선입견을 갖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3번으로 왔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회사 지금 엄청 쪼달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 회사는 앞으로 대단히 힘들게, 미래 전망이 어둡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그렇죠. 이미 부채도 많고, 회사 안에는 당연히 돈이 없고요. 부채도 많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결정했을 텐데, 그러니까 뭐 회사 상황이 어렵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또 덩달아 하락했던 겁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유상증자까지 해야 될 정도로 어려웠느냐?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주가가 좀 떨어졌고요. 자, 이런 이유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유상증자를 이런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주가가 고평가돼 있으니까 회사가 유상증자 하나 보네. 두 번째, 회사가 돈도 없고 빌릴 데도 없어서 유상증자 하나 보네. 안에 속은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밖에서 볼 때, 밖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볼 때는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호로 작용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또 실제로는 이런 그 IPO가 됐던 그 유상증자가 됐던, 어쨌든 주식을 팔려면 비용이 들어가요. 얘네 주식 직접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 투자은행한테 맡겨서 대행시키죠. 투자은행이 공짜로 팔아줘요. 다 중간에 스프레드 챙기고 수수료 챙기고 다 여러 가지 절차상에 들어간 비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비용 들어가는 것은 다 회사 입장에서는 다 기업의 가치를 깎아먹는 비용인 거죠. 그만큼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증권을 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증권을 발행할 때 비용은 직접 비용이 있고 간접 비용이 있는데, 그 발행 취지서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예전 그 앞에서 배웠을 거예요. 레드 헤어링이 예비 발행 취지서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발행 취지서에 포함되는 비용이면 직접 비용이고, 발행 취지서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면 간접 비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명시되는 비용이면 직접 비용, 그러니까 그 상장하기 전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비용이면 직접 비용, 그 다음에 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비용이면 간접 비용, 상장 뒤에 깨달았거나 아니면은 뭐 상장 전에 들어간 비용이라도 금액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비용들, 그런 걸 간접 비용이라고 불러요. 자, 직접 비용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스프레드가 있어요. 그 주식을 그 발행할 때 투자은행한테 스프레드를 주면서 주식을 발행한다 그랬죠. 발행을 해서 그 투자은행한테 그 WWF 주식을 16달러에 넘기고, WWF는 그 16달러에 산 거를 17달러에 팔아서 1달러 남겨먹는다. 그거 당연히 비용이죠. 그 1달러. 왜냐면 자기네가 직접 일했으면 17달러에 팔았을 거 아니에요. 대중들한테. 자기들이 직접 대중들한테 못 파니까 16에 넘겨서 17에 팔게 만든단 말이에요. 1달러 손해를 보고 1달러 대행 수수료를 띄는 거죠. 그래서 그건 직접 비용에 들어가요. 이미 상장하기 전에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니까. 발행 취지서에 포함되는 비용이고요, 스프레드는. 그다음에 그 외에 뭐 각종 뭐 등록비, 법률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발행 취지서에 써 있는 금액이고요. 간접 비용은 발행 취지서에 안 써 있는 금액들. 신주 발행 업무에 투여된 경영진의 각종 노력, 시간과 노력 이런 거죠. 이런 거는 금액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발행 취지서에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뭐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죠. 얘도 어쨌든 간접 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정상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유상증자의 경우에 해당해요.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꼭 그러리라는 법칙은 없어요. 유상증자하고 주가가 오른 경우도 은근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유상증자하게 되면 대체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주식이 평균적으로 3% 정도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쨌든 유상증자 안 했을 때에 비해서 이거 했기 때문에 3% 정도 주가가 하락했으면 그것도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간접 비용, 그 주식을 팔고 나서
뒤늦게 치러야 되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IPO 같은 경우에는 언더프라이싱이라는 게 존재하죠. IPO는 하고 나면 꼭 주가가 올라요. 희한하게. 안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가가 올라요. 평균 17% 정도 이렇게 주가가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프라이싱은 근데 그것도 역시 비용인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leave money on the table 한 거니까요. 돈을 그만큼 더 벌어올 수 있었는데 테이블에 두고 나온 거잖아요. 테이블에 두고 나온 돈은 누가 가져가요? 그 돈은 우리 회사 주식 사간 사람들, 아침에 줄 서서 투자은행에서 주식 사가신 분들이 그 돈 가져가는 거죠. 어쨌든 그분들이 가져갔지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분들 돈을 우리가 못 가져온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더프라이싱도 간접 비용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린슈 옵션은 유상증자나 IPO 둘 다 해당되는데, 주식을 팔아봤더니 엄청 잘 팔려서 인수기관이 주식 더 내놔, 15% 더 가져와 해서 더 팔아버리는 거를 그린슈 옵션이라 부른다 그랬죠. 이것도 당연히 비용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린슈 옵션은 인수기관, 투자은행이 쓰는 옵션이란 말이에요. 주식이 엄청 잘 팔리니까 자기네들이 더 떼어와서 더 파는 건데, 엄청 잘 팔리는 거 알면 그린슈 옵션 없었으면 걔네한테 안 맡기고 우리가 직접 팔면 되잖아요. 더 비싼 가격에. 주가 어차피 오를 테니까 언더프라이싱 신경 안 쓰고 더 팔 수 있었는데, 그린슈 옵션 때문에 여전히 언더프라이싱 된 가격으로 스프레드까지 내가면서 이제 치러야 되는 옵션이니까 얘도 간접 비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실제로 주식을 이렇게 공모할 때 들어간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장의 평균을 한번 보면, 시장 평균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나오는 퍼센트는 조달한 금액 대비 몇 %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조달해서 순수 얻어온 돈, 순수 조달받은 금액 대비 10.4% 정도가 직접 비용으로 나간대요. 직접 비용에는 스프레드도 있었고 뭐 그 외의 비용들도 있었죠. 근데 스프레드가 보통 7.2%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수기관이 챙겨가는 게 꽤 많죠. 7.2% 정도니까요. 그 다음에 이 직접 비용은 은근히 그 규모의 경제가 존재해서 그 발행 규모가 10밀리언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식 발행, IPO를 통해서 발행하는 주식의 규모가 한 100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직접 비용이 이 규모의 경제 때문에 엄청 크게 25%까지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10%지만 주식을 아주 작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고정 비용으로 나가는 게 꽤 많기 때문에 그 고정 비용 다 떼고 나면 25% 정도로 비용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발행하든 적게 발행하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제 꽤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직접 비용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IPO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19.3% 정도의 그 언더프레싱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책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패턴들을 보면, 일단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아까 위에서 봤듯이 이렇게 작은 규모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퍼센트가, 비용의 퍼센트가 되게 높아진다. 고정 비용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정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는 주식을 발행할 때 한꺼번에 많이 발행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행 비용에 있어서 채권 발행 비용은 주식 발행 비용보다 좀 더 싸다. 주식보다는 채권 발행 비용이 좀 더 싸다라는 거고, IPO랑 유상증자랑 비교했을 때 IPO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유상증자보다 훨씬 크다. 이거는 주로 언더프라이싱 때문에 그래요. 언더프라이싱이 대단히 큰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만 봐도 직접 비용 10.4%인데 언더프라이싱 19%죠. 그러니까 언더프라이싱이 꽤나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IPO가 유상증자보다 일반적으로 그 비용이 더 크고, 그 다음에 그 일반 채권과 그 전환사채, 컨버러블 본드는 전환 채권이죠. 채권인데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환권이 있는 채권. 얘는 주식이나 거의 다름은 주식에 가까운 그런 채권이기 때문에, 아까 주식이 더 비싸다 그랬잖아요. 채권보다 주식이 비싸다 그랬죠. 똑같아요. 일반 채권과 주식과 비슷한 채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채권은 전환사채가 더 비싸다라는 겁니다. 자본 그 조달 비용이 더 비싸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조달 비용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냥 계산하는 거 이제 여러분 숙제에도 나올 건데 한번 같이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럼 포 코퍼레이션은 기업 공개 IPO를 할 건데 이 회사는 410만 주의 주식을 팔면서 인수기관으로부터는 32달러를 받는데요. 투자은행한테 32달러에 넘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모 가격은 34.4달러예요. 실제로 인수기관이 대중들한테 파는 가격은 34.4달러. 즉, 우린 여기서 스프레드를 알 수 있는 거죠. 스프레드는 34.4 빼기 32달러인 2.40달러가 되는 겁니다. 스프레드는. 자, 그 다음에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주가가 41달러로 주가가 상승. 이게 바로 언더프라이싱을 이야기한 거죠. 주식을 팔 때는 분명히 34.40에 팔았는데 이 가격에 사람들이 주식 사갔는데 이 사람들 은행에서 주식 사가자마자 몇 분 지나서 거래소에서 팔아봤더니 41달러에 팔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애초에 34.4가 아닌 41달러에 팔았어도 충분히 사갈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더프라이싱이라는 거고, 언더프라이싱은 41달러 빼기 34.40달러만큼이 언더프라이싱인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직접 비용으로 90만 5천 달러가 들어갔고 기타 간접 비용으로 25만 달러가 들어갔대요. 자, 그럼 일단 조달 금액부터 봅시다. 기업이 조달한 금액이 얼마인지. 410만 주를 32달러 받고 팔았죠. 인수기관에. 한 주 팔 때마다 32달러씩 인수기관으로부터 받았어요. 410만 주 곱하기 32달러 한 개 일단 조달 받은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간 비용이 있으면 빼야 돼요. 돈으로 나간 거. 기타 직접 비용과 기타 간접 비용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간 돈이죠. 이 돈 조달하느라고 들어간 돈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빼줘야 돼요. 받은 금액에서 이 90만 5천 달러 그리고 25만 달러 얘네 둘을 빼줍니다. 그래서 기업이 조달한 총 금액은 이 조달받은 금액에서 나간 돈 뺀 거가 이만큼인 거예요. 자, 왜 스프레드랑 언더프라이싱을 안 빼느냐? 스프레드는 이미 조달 금액이 32달러로 한 거고 스프레드는 그 뒤에 나가는 거죠. 스프레드라는 것은 내가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는 돈이 스프레드인 거예요. 내가 34.4에 팔 수 있었는데 32에 팔았기 때문에 2.4 더 벌 수 있었던 거를 내가 안 가지고 쟤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은 내가 쓴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쓴 돈이 아니고 내가 더 받아올 수 있었는데 포기한 돈인 거예요. 언더프라이싱도 똑같아요. 내가 41달러에 주식을 팔았으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었죠. 근데 난 주식을 34.4에 팔았기 때문에 이 돈을 못 받은 거잖아요. 더 받을 수 있었던 돈이었는데 못 받아왔다라는 거지 내가 쓴 돈, 지출한 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타 직접 비용, 기타 간접 비용은 지출한 돈이에요.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럼 조달 금액은 계산됐어요. 자, 그 다음에 스프레드, 이제 비용 하나씩 계산해 봅시다. 스프레드는 34에서 32 뺀 2.4달러, 얘가 스프레드죠. 한 주당 2.4달러씩을 투자은행이 가져가요. 투자은행한테 일 안 맡겼으면 그 돈도 내 돈이었는데 투자은행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 돈은 걔 돈이에요. 내가 벌어올 수 있었던 돈이지만 걔한테 간 돈이니까 우리는 비용으로 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4달러 곱하기 410만 주죠. 한 주당이니까요. 그래서 410만 주 곱해서 984만이 됐고, 그러면은 총 직접 비용은 스프레드 직접 비용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요. 스프레드 더하기 여기 기타 직접 비용 더하면 되겠죠. 여기 번 거에서 기타 직접 비용 9만 5천 달러 더해서 1074만 5천 달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발행 그 조달 금액이 여기 1억 3천만 달러가 여기 있는데 1억 3천만 달러 대비 총 직접 비용 이거 보니까 이제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 한 8.26% 정도가 나왔네요. 직접 비용으로 들어간 게. 그 다음에 간접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언더프라이싱 한번 볼게요. 선풍기 좀 틀게요. 자, 그럼 언더프라이싱은 공모가랑 그 첫날 오른 주가 그거의 차이예요. 41에 팔았어도 사갈 사람 많았는데 34.40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차액이 언더프라이싱이에요. 41 빼기 34.40 즉 6.4달러 정도가 언더프라이싱이죠. 그 6.6달러 곱하기 410만 주 곱한 게 이만큼이 언더프라이싱입니다. 뭐 그 외에 간접 비용은 딱히 말한 건 없고 여기 기타 간접 비용만 있네요. 그래서 얘만 더해줘요. 언더프라이싱 한 거 더하기 기타 간접 비용 25만 달러 합쳐서 총 간접 비용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달 금액 대비 총 간접 비용 보니까 한 21% 정도 됐네요. 그래서 총 직접 비용이 1,074만 5천, 그 다음에 총 간접 비용은 2,731만. 그래서 얘네 둘 합치면 총 직접 비용, 총 간접 비용 합치니까 총 비용이 38만 달러 정도가 나왔습니다. 38만 달러를 조달한 금액 대비 보니까 1억 3천 달러 조달하려고 3,800만 정도를 비용으로 쓴 거예요. 거의 30% 가까운 29.26% 정도를 총 비용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장난이 아니죠. 비용이 꽤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 IPO 같은 걸 할 때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주식 발행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이제 채권 발행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채권 발행은 일단 공모 발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채권을 공개적으로 이제 파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모 발행을 한다면 그러면 절차는 주식이랑 거의 비슷해요.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발행 취지서도 등록하고 그다음에 증권 신고서에 이제 채권 약정서도 있어야 됩니다. 채권 약정서라는 것은 돈 빌려주는 사람과 돈 빌려 받는 사람 간의 계약서 같은 거라 그랬죠. 계약서는 무조건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채권을 공모로 발행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증권 신고서에 반드시 계약서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채권의 사모 발행, 사실 대부분의 채권은 사모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채권은 이렇게 대중들한테 이제 채권 한두 장씩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채권은 사모로 발행합니다. 뭐 미국 국채 같은 건 다 공모 발행이죠. 국채는 누구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채 같은 경우는 사모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SEC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에 따른 비용이 들지 않음. 사모 발행은 그냥 주변에 아름아름해서 팔면 되니까요. 등록을 굳이 안 해도 되죠. 등록 절차 비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었을 때 공모 발행에 비해서 재협상이 용이함. 채무 불이행, 이제 돈을 못 갚게 된 상황이 되면 만약에 공모 발행했어요. 공모 발행은 대중들에게 판매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우리 회사에 돈 꺼준 사람이 대중들이라는 거잖아요. 몇 명인지 뭐 알 수가 없죠. 수백 명, 수천 명일 거예요. 사모 발행은 주변 몇 명한테만 돈 꾼 거예요. 그럼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됐어도, 빚을 못 갚게 된 상태가 됐어도 내가 협상해야 되는 사람이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걔네한테만 무릎 꿇고 빌면 걔네가 봐줄 수도 있는 거죠. 공모 발행은 수천 명 앞에서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재협상이 용이할 수 있고, 자, 채권 판매 비용이 그래서 공모 발행 비용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비용 절차를 안 따라도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채권 사모 발행할 때 뭐 기간 대출이라는 것도 있고 사모 채권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뭐 이거는 그냥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으면 기간 대출, 기간이 좀 길면 사모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유상증자를 이야기했었는데, 유상증자 할 때마다 그 절차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도 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일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유상증자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 그 절차를 밟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주식을 일괄적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주식을 내가 앞으로 유상증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미리 잔뜩 신고해 놓는 거예요. 그 신고가 승인이 떨어졌으면 그때는 그냥 주식을 팔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팔 수 있게끔 하는 게 일괄 신고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2년 이내에 판매하리라고 예상되는 모든 증권을 미리 신고해요. 그리고 이제 승인 받는 거죠. 그러면 2년 안에는 그 주식은 아무 때나 팔고 싶을 때 팔면 되는, 그게 이제 일괄 신고입니다. 일괄적으로 미리 신고해 놓고 팔고 싶을 때 아무 데나 팔게끔 하는 거, 증권의 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제도예요. 일괄 신고를 하려면은 이제 아무 회사나 그렇게 막 하면 안 되고, 왜냐면 일괄 신고라는 것은 약간의 위험을 그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험에 노출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 신고는 아무 회사나 하면 안 돼요. 신고해놓고 2년 안에 아무 때나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신고할 때는 회사가 멀쩡했는데 1년 지나고 1년 반 지나서 회사가 안 멀쩡해지면 어떡해요? 어차피 걔네는 허락 받았으니까 2년 안에 주식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년 지나고 1년 반 지나서 회사가 많이 휘청이는 상태인데
투자자들한테는 그거 알리지 않고 주식을 막 추가로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따집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2년 동안 별 문제 없는 회사겠지라고 판단되어야지만 일괄 신고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기업의 신용이 투자 적격이어야 되고, 지난 3년 동안 돈 못 갚은 일이 없어야 되고, 시가총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증권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야 되고, 이런 자격 요건이 되어야지만 일괄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5장을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 네, 이것도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과제가 있겠죠. 과제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 다 듣고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제는 역시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 제출할 필요가 없고, 과제는 제가 또 동영상 찍어서 올리겠죠. 그거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말고사가 멀지 않았습니다. 기말고사는 지금 제 생각에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볼 생각이에요. 온라인 시험이 여러 가지 폐해가 많아서 저는 오프라인으로 어떻게든 볼 생각인데, 그러니까 시험을 안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그동안 이거 시험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공부 안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공부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약속이 있어서 이제 나가봐야 되는데 네, 그럼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업할 때 그렇게 말이 빠르다가 마지막 인사할 때 되니까 말이 천천히 나오네요. 말 좀 천천히 하고 싶은데 왜 평소처럼 말을 못하고 수업만 하면 말이 빨라지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저 진짜 갈게요. 안녕.